임금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을까요? 5년 전 그날 밤 16 연하는 대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단돈 5냥에 팔려나가는 신세 짐짝처럼 내팽개쳐진 맨몸이었죠. 모두가 죽음을 받아들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가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제 발로 피냄새 진동하는 백정의 칼을 잡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5년 후 그녀는 곁을 지키던 백정과 함께 궁궐 앞에 나타났습니다. 권세가 김대감은 그녀가 내민 옥비녀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5냥에 팔렸던 아씨와 백정 석두는 대체 무엇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김대감을 얼어붙게 만든 그 부러진 비녀 속 정체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병자호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한양 도성에는 잿빛 하늘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폐허 속에 갇혀 있었지요. 남한산성에서 무릎 꿇었던 치욕은 임금의 것이었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밖 남쪽 끝자락 한때는 선비들의 시 읊는 소리가 들리던 양반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무너진 담장과 빈 사랑채만이 남아 있었지요. 전쟁은 신분의 경계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양반의 족보가 저작거리에서 팔리고 천민이 돈으로 벼슬을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법보다 멀고 굶주림보다 가까운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배고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이 축복이고 저녁에 죽 한 그릇이 행운인 시절이었지요. 하늘은 낮부터 어두웠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재로 뒤덮인 듯했지요. 그 잿빛 하늘 아래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버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남인 가문의 막내딸 연화는 그렇게 세상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병조판서를 지낸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유배길에 올랐지요. 유배지로 가던 도중 아버지는 알 수 없는 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연화는 천혜고아가 되어버렸지요. 제발,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연화는 숙부의 집 문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숙부와 숙모의 눈빛에는 동정 대신 계산이 가득했지요. 숙부는 연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는 가족의 정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양반가의 아씨를 공짜로 부릴 종으로 삼을 요량이었지요. 연화는 숙부 집 뒷방에서 지냈습니다. 한때 비단옷을 입고 시를 읊던 아씨가 이제는 낡은 무명옷에 바느질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얼굴은 창백했지만 연화의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숨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던데 저런 게 살아서 뭐하나. 저 눈빛 좀 봐. 저러니 아비가 영모를 꾸미지. 연화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은 연화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가슴속 깊이 연화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옥비녀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은 연화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숙부 내외의 본색은 날이 갈수록 드러났습니다. 숙부는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양 뒷골목의 도박장을 전전하며 집안의 재산을 탕진했지요. 숙모는 그런 숙부를 원망하면서도 연화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것도 못하냐? 쓸모없는 것. 바느질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숙모는 연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은 2배로 시켰지요. 어느 날 집안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돈은 언제 갚을 거요? 사내의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터에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범 귀면이었지요. 숙부는 귀면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노름빚이 100냥을 넘어섰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숙부는 비굴하게 애걸했지만 귀면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것으로 갚아야지요. 저기 저 계집애는 어떻소? 귀면의 시선이 뒷방에서 바느질하는 연화를 향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숙부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저 계집애를 팔면 되지 않겠소. 하지만 양반가의 딸인데 역적의 딸이오. 누가 뭐라 하겠소.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연화의 마음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숙부 내외가 먹고 남긴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해가 질 때까지 바느질을 했지요. 밤이 되면 뒷방에 홀로 앉아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연화는 가슴에 품은 부러진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혼수품이었던 그 옥비녀는 한쪽이 부러져 있었지요. 아버지는 유배를 떠나기 전날 밤 연화에게 그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언젠가 내게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연화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품이었기에 목숨처럼 소중히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일상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숙부의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서너 명의 건달들이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지요. 돈을 내놓지 못할 거면 목숨이라도 내놔야지. 숙부는 사색이 되어 방 안에 숨었고 숙모는 울며불며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부 부부는 밀실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 계집애를 장터에 내다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소. 하지만 양반가의 딸을 종으로 파는 건 역적의 딸이라면 괜찮소. 어차피 세상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소. 연화는 그 대화를 문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뒷방으로 돌아가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옥비녀는 서늘하게 빛났지요. 아버지, 이제 제가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흘 뒤 한양 저작거리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한 여인이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였지요. 숙모는 연화를 그곳에 데려와 나무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양반가의 아씨를 팝니다. 단돈 온양이면 데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뿐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게 역적의 딸 아니오? 역적의 피를 받은 계집을 누가 사겠소? 온양이라니 개 한 마리 값도 안 되는구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눈물만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침을 뱉기까지 했지요. 양반의 자식이라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먼. 저러니 아비가 영모를 꾸미지. 연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구름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 연화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자리 잡았지요.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도 아무도 연화를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숙모는 초조해하며 값을 내렸습니다. 3냥이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2냥만 주시오.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한쪽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킥킥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저기 바보 석두가 온다. 사내는 덩치는 컸지만 걸음걸이가 어눌했습니다. 얼굴에는 순박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맑았지요. 석두는 연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보자기에 쌓인 돈 5냥이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석두의 말은 어눌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바보가 미친년을 사다니. 꼴 좋다. 바보와 역적의 딸이 한 쌍이 되는구먼. 하지만 연화는 석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에는 탐욕이 없다는 것을. 숙모는 황급히 돈을 낚아챘고 연화를 묶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가져가시오. 이제 당신 거요. 석두는 연화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픈 데는 없어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두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단돈 5냥에 팔려갔습니다. 양반가의 아씨에서 바보라 불리는 백정 아들의 소유물로 전락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기다려라. 이 치욕을 반드시 되갚아주마. 석두는 연화를 데리고 장터를 벗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석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만 연화가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지요. 한참을 걷자 마을 끝자락에 초라한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백정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석두는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살림살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오두막 안을 둘러봤습니다. 피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벽에는 도축용 칼들이 걸려 있었지요. 석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도망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연화는 석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나를 샀습니까? 석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불쌍해 보여서요. 저도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요.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한 백정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라 불리는 사내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 온양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한 것입니까? 평생 모은 거예요. 언젠가 엄마 산소에 비석을 세우려고요.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석두는 어머니의 비석을 세울 돈으로 자신을 산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오두막 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나가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자신을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이 천한 백정의 집이 복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석두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종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진 빚을 갚을 것입니다. 연화는 제 발로 백정의 집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의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지요. 석두의 집에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오두막 안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석두가 도축한 고기를 손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피 냄새에 속이 뒤집혔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양반가의 아씨가 짐승의 피를 다루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서 어찌 복수를 하겠는가. 어느 날 아침 석두는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산에 가야 해요. 약초를 캐러요. 약초를요? 네. 산할아버지께 드려야 해요. 연화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산할아버지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석두는 연화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동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형형했고 손에는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석두야, 왔느냐? 네, 할아버지. 오늘은 친구를 데려왔어요. 노인은 연화를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양반가 아씨로구나. 그것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연화는 놀랐습니다. 노인은 한 번 보고도 자신의 신분을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옛날 궁궐에서 어이 노릇을 했던 늙은이일 뿐이지. 지금은 이렇게 산속에서 약이나 다리며 살고 있다네. 어이라고요? 그렇다네. 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이곳으로 쫓겨났지. 석두의 아버지가 날 살려줬고 그 은혜를 갚고자 이 산에서 살고 있다네. 노인은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그대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하구나. 무언가 큰 원한이 있는 모양이지.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 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네. 칼을 들 힘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일 힘 말일세.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석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석두야, 오늘은 물을 좀 길어다 주겠느냐? 네, 할아버지. 석두가 물동이를 들고 떠나자 노인은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나는 독과 약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다네. 같은 풀이라도 쓰기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연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조건이 있네. 내가 가르치는 것을 악용해선 안 된다네. 복수는 좋지만 무고한 일을 해쳐선 안 돼.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이곳에 오게. 그대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겠네. 그날부터 연화는 산할아버지에게 약초를 다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법, 약재를 다리는 법, 그리고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법까지. 연화는 마치 사막에서 물을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복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낮에는 석두를 도와 백정일을 하고 밤에는 산할아버지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양반가의 아씨였던 연화에게 백정일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석두와 함께 도축장으로 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피 냄새가 진동했지요. 이렇게 칼을 잡고요. 한 번에 끝내야 해요. 짐승도 고통을 덜 받으니까요. 석두는 서툰 말투로 설명했지만 그의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짐승을 고통 없이 보내는 것이 백정의 도리라고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칼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피가 튀었고 연화의 옷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하지만 피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지요. 거울을 보니 한때 고운 피부였던 손은 갈라지고 트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사이에는 핏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나다. 이제 나는 양반가의 아씨가 아니다. 연화는 거울을 내려놓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칼날이 날카로워질수록 연화의 마음도 함께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수도 이와 같아야 한다. 날카롭고 정확하고 단 한 번에 끝내야 한다. 석두는 그런 연화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손이 많이 아플 텐데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도 견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석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옆에 앉아 연화와 함께 칼을 갈았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혔고 백정일도 익숙해졌습니다. 피 냄새에도 더 이상 속이 뒤집히지 않았지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연화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절망에 가득 차 있던 눈빛은 이제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연화는 세상의 밑바닥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힘은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에서 나온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들었소. 김진사가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을 얻었다던데. 김진사라면 그 노름꾼 말이오? 그렇소. 김대감께 아부를 잘해서 중앙관직에 등용되었다더군.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김진사. 바로 자신을 온양에 판 숙부였습니다. 석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아씨, 괜찮아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장터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산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김대감이 누구입니까? 산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대감, 현 영의정의 측근이지. 권력욕이 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라네. 그자가 제 숙부를 등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숙부도 그자의 꼭두각시가 된 것이겠구나. 김대감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남을 이용해 일을 처리하는 자니까.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복수의 대상은 숙부만이 아니군요. 아가씨, 조심하게. 김대감은 보통 상대가 아니네. 섣불리 덤볐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지요. 연화는 산을 내려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석두는 화롯불 앞에 앉아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밥 먹어요. 제가 죽을 끓였어요. 연화는 조용히 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석두가 끓인 죽은 싱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석두. 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는 겁니까? 석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아씨가 혼자인 것 같아서요.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였거든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서요. 연화는 석두를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석두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바보는 석두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고맙습니다. 연화의 입에서 처음으로 감사의 말이 나왔습니다. 석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순박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숙부, 숙모,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김대감까지. 연화는 칼을 갈며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백정의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연화는 백정이라도 익숙해졌고 산할아버지에게 배우는 의술도 제법 수준에 올랐지요. 어느 날 저녁 석두는 산에서 사냥한 토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씨, 오늘 토끼를 잡았어요. 석두는 신이 나서 토끼를 보여줬습니다. 왜 토끼를 잡았습니까? 아씨가 요즘 얼굴이 창백해서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날 것 같아서요. 연화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석두는 늘 이렇게 자신을 걱정했습니다. 석두,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챙기는 겁니까? 석두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아씨가 좋아서요. 좋다니요. 저기. 아씨는 저를 바보라고 안 놀려요. 그리고 저한테 글도 가르쳐 주고.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자신은 석두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석두는 글을 몰랐지만 배우려는 의지만큼은 강했지요. 밤마다 촛불을 켜고 앉아 연화가 글을 가르치고 석두가 따라 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씨, 하늘 천 맞죠?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석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손을 찔렀습니다. 아씨, 괜찮아요?
석두는 황급히 달려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가락에서 피를 닦아냈지요. 손이 아파서 어쩝니까? 석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석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안 괜찮아요. 아씨 손은 원래 고운 손이잖아요. 제가 미안해요. 왜 당신이 미안합니까? 제가 힘든 일을 시켜서요. 백정에 같은 거. 연화는 석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석두, 당신 덕분에 나는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그날 나를 사지 않았다면 나는 더 끔찍한 곳으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석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씨. 그날 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연화는 화롯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내 마음이 왜 이리 따뜻한가? 연화는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석두와 함께 있으면 그 차가운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석두 역시 화롯불 너머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피어오르는 화롯불 앞에서 연화를 바라보는 석두의 마음도 활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처지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달빛은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연화와 석두,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아직 이르고 동지애라 부르기엔 너무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백정의 집에 온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연화는 산할아버지에게 배운 의술로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백정의 집에 사는 여자가 의술을 안다는 것을 의심했지만 연화가 고친 병자들이 늘어나자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 아씨가 우리 아이 열병을 고쳤소. 내 허리도 저 아씨 덕분에 나았다네. 하지만 연화는 그저 담담히 약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석두가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 한양에 가봐요. 약재를 사야 해요. 한양에요. 연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양. 그곳에는 숙부가 있고 김대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양반들의 가마가 오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지요. 연화는 한양 거리를 걸으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말이지요. 아씨, 저기 약재 가게예요. 석두가 가리킨 곳으로 가려는 순간 연화는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화려한 관복을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숙부였습니다. 숙부는 하인들을 거느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숙모도 비단옷을 입고 함께 걷고 있었지요. 저것들이. 연화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석두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씨. 참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석두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숙부가 연화를 보았습니다. 저것이 연화 아니냐? 숙부는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숙모도 뒤따라왔지요. 오호, 정말 연화로구나. 아직 살아있었구나. 숙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더냐? 역적의 딸답게 천한 곳에서 살고 있구나. 연화는 고개를 들어 숙부 내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숙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가. 숙부가 손을 들어 연화를 때리려는 순간 석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것이 감히. 숙부의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석두는 힘이 셌습니다. 하인들을 밀쳐내며 연화를 보호했지요. 아씨를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숙부는 체면이 구겨질까봐 하인들을 제지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봐주겠다. 하지만 다음에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숙부 내외는 코웃음을 치며 떠났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산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복수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산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복수는 칼날 같은 것이라네. 상대를 베지만 자신도 다칠 수 있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산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것이 있다네. 산할아버지는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약이라네. 먹으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거지. 가사 상태에 빠지는 약이라네. 왜 이런 약이 필요합니까?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네. 그때를 위해 가지고 있거라. 연화는 그 약을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자 석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오늘 무서웠어요. 저 나쁜 사람들. 석두, 고마워요. 당신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석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아씨를 지켜야 하니까요. 연화는 석두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석두의 얼굴은 순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석두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석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두, 당신은 나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석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씨. 그날 밤 두 사람의 손은 꼭 잡혀 있었습니다. 달빛은 더욱 밝게 두 사람을 비췄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자들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화가 백정의 집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오래된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연화는 옥비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부러진 부분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혹시 연화는 조심스럽게 부러진 부분을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옥비녀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쓰인 편지였지요. 연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비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비의 영모는 조작된 것이다. 진짜 영모를 꾸민 자는 김대감이다. 김대감은 영의정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아비를 제거하려 했다. 이 편지와 함께 숨겨둔 증거가 있다. 그것은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김대감의 음모였던 것이지요. 아버지.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연화는 편지를 품속에 넣고 산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을 보십시오. 산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네. 김대감은 예전부터 그런 수법을 써왔지. 편지에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내 아버지의 옛 저택에 숨겨두었을 것이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몰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가야겠구나. 밤에 몰래 말이지.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화와 석두는 옛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장은 무너지고 사랑채는 비어 있었지요. 연화는 저택을 둘러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서재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아마 그곳에. 연화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엉망이었습니다. 책들은 흩어져 있고 책상은 부서져 있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아버지가 늘 앉던 자리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리를 좋아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매화나무가 보인다고. 연화는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어느 부분에서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다. 연화는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문서 몇 장과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김대감이 영모를 꾸민다는 내용의 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밀서에는 김대감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가 있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아씨, 빨리 도망가요. 석두는 연화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저택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숨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연화는 품속의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합니다. 아씨. 이제 어떻게 해요? 연화는 달빛 아래서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복수를 시작합니다. 진짜 복수를 말이지요. 연화는 산할아버지와 의논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임금께 직접 올려야 하네. 하지만 김대감의 권력이 워낙 강해서 쉽지 않을 것이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산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김대감의 약점을 찾아야 하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 무너뜨려야 하지. 약점이라면? 김대감은 술과 여색을 좋아한다네. 매달 저택에서 연회를 열고 기생들을 불러 모은다지. 연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생이 되어 그곳에 잠입하겠습니다. 뭐라고? 그건 너무 위험하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감 가까이 가서 그의 비밀을 파헤쳐야 합니다. 석두가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석두, 나를 믿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연화는 한양의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기방의 주인은 연화의 미모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야, 이런 미인은 처음 보는구려. 당장 기생으로 드릴 수 있소. 조건이 있습니다. 김대감의 연회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김대감? 거기는 최고급 기생만 가는 곳인데 제가 그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연화는 검은고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운 실력이었지요. 연화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다락은 애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기방 주인은 감탄했습니다. 훌륭하오. 당신이라면 김대감도 만족할 것이오. 그날부터 연화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밤에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한 달 후 김대감의 연회 날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기생복을 입고 김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연회장에는 양반들이 가득했지요. 김대감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의 남자로 얼굴에는 권력욕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기생이 왔다던데? 기방 주인이 연화를 소개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분은 연화라고 합니다.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대감은 연화를 보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호, 정말 아름답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연화는 김대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대감은 연화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너 혹시 양반가 출신이 아니냐?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천한 기생일 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춤을 한번 춰보거라. 연화는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춤은 우아하면서도 애절했습니다. 마치 한 송이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지요. 김대감은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좋다. 이제 시작이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칼로 벤 상처는 아물지만 진실로 벤 권력은 뿌리째 뽑힌다. 복수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기생으로 활동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대감은 연화를 총애했고 연화는 조금씩 김대감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석두가 걱정되었습니다. 기방에 있는 동안 석두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밤, 연화는 기방을 몰래 빠져나와 석두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석두, 나예요. 하지만 안에서 나온 대답은 평소의 석두와 달랐습니다. 아씨, 오셨습니까?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석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지요. 석두, 당신. 석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명료했습니다. 아씨, 놀라셨지요. 사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연화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석두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병조판서 대감을 호위하던 무사였습니다. 바로 아씨의 아버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5년 전 아씨 아버님께서 영모 누명을 쓰셨을 때 제 아버지는 대감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감의 부하들에게 당하셨지요. 석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대감의 딸을 꼭 찾아서 지키라고요. 그래서 나를, 예. 저는 아씨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장터에서 아씨가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김 대감이 아씨를 해칠까봐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연화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모두 연기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씨를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석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저는 5살 때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이 어눌했고 생각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산할아버지의 치료로 회복했습니다. 그럼 왜 계속 바보 행세를? 김 대감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씨 곁에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연화는 석두를 바라봤습니다. 석두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씨,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아씨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제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두.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석환입니다. 하지만 아씨가 석두라 불러주셔서 좋았습니다. 연화는 석두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석두도 연화를 껴안았습니다. 아씨, 이제 제가 제대로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김 대감에게 복수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석두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검술과 무예에 능한 무사였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든든한 동지이자 연인이 있었지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김 대감의 생일 연회가 열렸습니다. 연화는 그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김 대감의 비밀 문서들이 보관된 서재에 침입할 계획이었지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고관대작들이 모여 김 대감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연화는 춤을 추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김 대감은 술에 취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 오늘은 특별히 내 곁에 앉거라. 황송하옵니다, 대감마님. 연화는 김 대감 옆에 앉았습니다. 김 대감은 연화에게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너는 참 신기한 기생이다. 다른 기생들과는 다른 기품이 있어. 과찬이십니다. 혹시 정말로 양반가 출신이 아니냐?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는 그저 천한 기생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숙부가 연회장에 들어왔습니다. 숙부는 김 대감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오, 김진사. 잘 왔네. 숙부는 상석 근처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연화를 보았습니다. 숙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것이. 연화.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숙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감마님, 저 기생은 제 조카입니다. 역적의 딸이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김 대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역적의 딸이라고. 예, 5년 전 역모를 꾸민 병조판서의 딸이옵니다. 김 대감은 연화를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곁에 왔구나.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냐? 연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소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 당장 저 계집을 잡아라. 하인들이 연화를 붙잡았습니다. 김 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너의 아비가 역모를 꾸민 것처럼 너도 나를 해치려 했구나. 아닙니다.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닙니다. 입 닥쳐라. 당장 지하 감옥에 가둬라. 연화는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쥐들이 우글거리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지요.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인가?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비켜라. 석두의 목소리였습니다. 석두는 무사들을 물리치며 감옥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씨, 석두, 어떻게?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무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석두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잡아라. 석두도 연화 옆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은 창살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당신이 와줘서 고마워요. 바로 그때 김 대감이 감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로구나. 좋아. 그럼 둘 다 내일 아침에 처형하겠다. 대감, 제발. 늦었다. 너희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김 대감은 냉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산할아버지가 감옥 밖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할아버지. 산할아버지는 창살 사이로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마시거라. 가사 상태에 빠지는 약이다. 하지만 듣거라. 내일 아침 너희를 죽은 것으로 위장해야 한다. 그리고 궁궐로 가는 거다. 궁궐요? 그래. 신문고를 울려 임금께 직접 호소해야 한다. 석두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씨를 메고 가겠습니다. 산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을 기약하거라. 하지만 바로 그때 김 대감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있나? 산할아버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칼에 맞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연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할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아가씨, 반드시 성공하거라. 그것이 산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석두도 주먹으로 창살을 쳤습니다. 제기랄. 연화는 품속의 약병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수레가 준비되었습니다. 연화와 석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레에 실렸습니다. 김 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다. 역적의 씨를 완전히 말리는 거지. 수레가 출발하려는 순간 연화는 품속의 약병을 꺼냈습니다. 석두, 나를 믿어요. 아씨. 연화는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곧 연화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숨이 멎고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아씨,
아씨. 석두는 다급히 연화를 흔들었습니다. 하인들도 놀랐습니다. 저 계집이 죽었다. 어떻게 된 거냐? 김 대감이 다가왔습니다. 죽었다고 확인해 봐라. 하인이 연화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대감마님, 정말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김 대감은 혀를 찼습니다. 처형도 못 해보고 죽다니. 그냥 버려라. 예, 대감마님. 하인들은 연화의 시신을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석두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시신을 처리하겠습니다. 제발. 김 대감은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어차피 너도 곧 죽을 몸이니 마지막으로 해주마. 석두는 연화를 안고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하인들이 석두의 포승줄을 풀어주었습니다. 한 시진 안에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찾아내서 죽이겠다. 예. 석두는 연화를 안고 달렸습니다. 김 대감의 저택을 벗어나자마자 석두는 궁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조금만 참으세요. 곧 궁궐입니다. 석두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김 대감의 부하들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저것을 잡아라. 화살을 쏴라.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석두의 어깨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석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살이 날아와 석두의 등에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석두는 연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궁궐이 보였습니다. 궁궐 앞 광장에는 신문고가 있었습니다. 석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신문고를 향해 달렸습니다. 화살이 또 날아왔습니다. 석두의 다리에 박혔지요. 석두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드디어 신문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석두는 북채를 들었습니다. 임금님, 억울함을 호소하옵니다. 쾅. 신문고가 울렸습니다. 쾅. 석두는 온 힘을 다해 북을 쳤습니다. 궁궐 안에서 관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누가 신문고를 울렸느냐? 바로 그때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약효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일어나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임금님께 아뢰옵니다. 김 대감의 영모를 고발하옵니다. 관리들이 놀라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냐? 바로 그때 임금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연화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임금님, 소녀는 5년 전 영모 누명을 쓴 병조판서의 딸이옵니다.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영모를 꾸민 자는 김 대감이옵니다. 연화는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임금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서를 읽던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예, 임금님. 제 아버지께서 숨겨두신 증거입니다. 바로 그때 김 대감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임금님,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저것은 역적의 딸이옵니다. 임금은 김 대감을 노려봤습니다. 김 대감, 이 문서를 어찌 설명하겠는가? 여기에는 그대의 도장이 찍혀 있고 영모를 계획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도다. 김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조작된 것이옵니다.
조작이라고. 그렇다면 어찌 그대의 도장이 찍혀 있겠는가? 김 대감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금은 호위무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김 대감을 당장 잡아들여라. 호위무사들이 김 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대감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나는 영의정의 측근이다. 감히 나를. 하지만 호위무사들은 김 대감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숙부도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님. 임금은 숙부를 보았습니다. 저자는 누구냐?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자는 제 숙부이옵니다. 저를 온양에 판 자이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조카를 팔았다고? 그것도 단돈 온양에? 숙부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라니, 그대 같은 자가 어찌 관직에 있단 말이냐. 당장 파직하고 잡아들여라. 숙부도 붙잡혔습니다. 연화는 석두를 바라봤습니다. 석두는 온몸에 화살을 맞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석두. 연화는 석두에게 달려갔습니다. 석두, 괜찮아요? 눈 떠요. 석두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 아씨. 성공했어요? 예, 성공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석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기절했습니다. 석두, 석두. 임금이 명령했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저 젊은이를 살려야 한다. 어이들이 달려와 석두를 치료했습니다. 연화는 석두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나요. 한편 궁궐 안에서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대감의 저택을 수색한 결과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 대감은 5년 전 병조판서를 제거하기 위해 영모를 조작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도 드러났지요.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김 대감을 영모죄로 처형하라.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하고 그와 연루된 모든 자를 조사하라. 김 대감은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숙부와 숙모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연화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온양에 판 숙부 내외가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며 연화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묘한 안도감도 함께 밀려왔지요. 아씨. 석두가 깨어났습니다. 석두, 정신이 드셨어요? 예. 저는 괜찮아요. 어이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임금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역적의 딸이 아니라 충신의 딸이로다. 그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을 복권시키겠노라. 연화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임금님. 그리고 그대를 구한 저 젊은이에게도 상을 내리겠노라. 석두도 절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그날 한양에는 큰 소문이 퍼졌습니다. 온양에 팔렸던 역적의 딸이 사실은 충신의 딸이었고 김 대감의 영모를 밝혀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리고 바보라 불리던 백정의 아들이 사실은 용맹한 무사였다는 소문도 함께 퍼졌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김 대감의 저택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 전 병조판서는 김 대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감이 국고를 횡령하고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를 안 김 대감은 병조판서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조판서가 역모를 꾸민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고 임금을 속였던 것입니다. 임금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짐이 속았구나. 충신을 역적으로 몰고 역적을 신임했도다. 임금은 즉시 병조판서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병조판서에게 정일품 벼슬을 추서하고 충신의 묘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두는 연화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편 숙부와 숙모는 처형되었습니다. 처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숙부와 숙모는 연화를 팔았던 바로 그 장터 나무 아래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저것들이 조카를 온양에 팔았다던데.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구나. 백성들은 숙부 내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숙부는 마지막 순간 연화를 바라봤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숙부 내외의 전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들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연화를 묶었던 그 나무 아래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악인의 최후로구나. 백성들은 혀를 찼습니다. 한편 연화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옛 저택도 땅도 모든 것이 복권되었지요. 임금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다시 양반가의 아씨로 돌아갈 수 있노라.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님, 소녀는 양반의 직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녀는 지난 1년 동안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이제 소녀는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임금은 연화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마음이로다. 그렇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하거라. 연화는 절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연화는 석두를 바라봤습니다. 석두, 우리 함께 의원이 됩시다.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의원 말이에요. 석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씨. 아니, 이제는 연화라고 불러도 될까요? 연화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그날 한양에는 새로운 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화당이라는 이름의 의원이었습니다. 연화와 석두는 그곳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많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인화당이구려. 온양에 팔렸던 아씨가 여기서 백성을 치료한다던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연화는 묵묵히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연화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아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천만에요.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연화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연화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인화당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연화와 석두는 날마다 백성들을 치료했고
그들의 명성은 널리 퍼졌지요. 어느 날, 한 노파가 인화당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손자를 좀 봐주십시오. 연화는 노파의 손자를 진찰했습니다. 열병이군요. 걱정 마십시오. 이 약을 먹이면 나을 것입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연화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저녁 석두와 연화는 인화당 뒤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화, 행복해요? 석두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말 행복해요. 복수도 끝났고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연화는 매화꽃을 바라봤습니다. 석두, 생각해보면 참 기막힌 일이에요. 제가 온양에 팔렸던 그날, 저는 세상을 저주했어요. 하지만 그날 당신을 만났지요. 저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저를 사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석두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 이제 우리 혼이네요. 연화는 놀라 석두를 바라봤습니다. 혼인이라고요? 예. 저는 연화를 사랑합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석두. 연화,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기꺼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달빛은 더욱 밝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의 혼례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지만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인화당을 찾았던 백성들이 모두 모여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연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석두 선생님, 행복하세요. 연화와 석두는 백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이 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인화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선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선물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지요. 산속의 늙은이가 보낸 선물이다. 부러진 비녀 대신 새 비녀를 선물하노라. 행복하게 살거라.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할아버지. 석두가 연화를 안았습니다. 연화, 울지 마요. 산할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예, 맞아요. 연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새 옥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석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온양에 팔렸던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인화당은 여전히 백성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화와 석두는 날마다 백성들을 치료했고 그들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지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인화당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연화는 여인을 진찰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많이 아프시군요.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저는 친척에게 팔릴 뻔했어요. 하지만 도망쳤습니다. 연화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화는 그 여인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온양에 팔렸던 그날 자신도 저렇게 절망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연화는 그 여인을 인화당에 머물게 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와 석두는 한양 장터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 장터, 연화가 나무에 묶여 팔렸던 그 장터였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석두, 저 나무 아래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당신이 저를 사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두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지요. 연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연화는 낙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다. 석두가 말했습니다. 연화,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비단 옷이 아닌 무명 옷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낙엽이 조용히 떨어졌고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평안히 쉬세요. 딸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연화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온양이라는 무게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심에 있다는 교훈 말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석도 갈아야 빛이 나고 사람도 배워야 훌륭해진다. 연화는 고난을 겪으며 성장했고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와 새로운 시작은 더욱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진심을 다한 한 사람, 석두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연화와 석두는 오늘도 인화당에서 백성들을 치료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